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파트 이제 공부할 텐데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제가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렸을 땐 봄에 꽃이 피는 순서를 몰랐어요. 그냥 꽃이 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꽃이 피는 순서가 봄에 보여져요. 이제 보니까 목련이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뭐 이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근데 같이 또 피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간에 너무 바쁘고 급하게 앞만 보고 살 때는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잠깐만 조금만 반보 좀 느리게 걷다 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보 조금 늦게 걷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갖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좀 내 시간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정신 없으시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바쁘니까요. 근데 잠깐만이라도, 네,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자기한테 내주셔가지고 잠깐 반보 좀 늦게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 보셨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놓치셨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텐데요. 잠깐만 릴렉스. 요거 끝나고 자, 빨리 끝냅시다. 자, 이제 경제 파트를 볼 텐데요. 경제 파트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이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트에서 한 2문제, 3문제 나오는데 그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울 부분은 토지제도, 그 다음에 세금제도, 그리고 이제 뭐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경제 전반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저는 통틀어서. 자, 먼저 이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토지제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한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제도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관리들은 토지를 받는다. 근데 그 토지 소유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수조권을 받는다. 수조권이란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즉, 한 토지에서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 대신 관리가 받아간다. 왜? 그게 그 관리의 연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뭐 이전 고대에는 그 제도를 뭐 관료전, 노급, 고려시대는 전시과 이렇게 불렸잖아요.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과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전시과와 과전법 같은 의미예요. 다만 전시과는 전, 토지와 시, 임야, 땔감 얻을 수 있는 임야 그거를 같이 주는 반면에 과전법은 임야를 주지 않아요. 이제 토지만 주는 것. 네, 그래서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주자니까 여기 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 빠지니까 전시과에서 시 빠지니까 전과 과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과 과. 과전법,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전법이 시행된 건 언제였냐면 고려 말이었어요. 고려 말 공양왕. 저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 특히 정도전이 주도했던 개혁에 의해서 이 과전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조의 대농장을 몰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과전법 관리들한테 지급되었던 기준을 보면요, 누구한테 주냐면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일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세습이 된다 안 된다? 네,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습이 안 되는데 세습이 안 되는 제도인데 이게 원칙인데 이거를 세습되도록 합니다.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수신전이란 항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혈양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자, 이게 무엇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신전이라 하면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란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과부, 여자는 경제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여자는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결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치면 다 큰일 나. 지금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 남자의 여자로 계속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해서 수신전, 그러니까 과부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혈양전은 뭐냐면 궁휼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양육하기, 불쌍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토지. 이건 바로 고아, 어린 아이들이 남았을 때 지급되는 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부, 고아, 그죠? 남편이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수신전과 혈양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원래 세습이 안 되는 이 과전법 시스템을 세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세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면 딱 죽었어.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신전 혈양전 명목으로 아내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이 토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어버린 어떤 이런 모습별 과전법의 문제점이란 얘기죠. 왜냐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 한정돼 있어. 이렇게 세습이 돼. 그러면 새로 들어온 관리가 있어. 그 관리 뭐 받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토지는 부족해집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토지는 부족해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 관리들의 퇴직하고 나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연금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쉽지 않죠. 법 만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인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 제도 고치겠습니까? 쉽지 않죠.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밀어붙여서 찍소리 못하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 왕이 등장하네. 그 왕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세조였습니다. 세조였습니다. 여러분들 단군이란다. 그 단종을 쫓아내고 죽이고 권력을 강화시켰던 왕이 있잖아요. 세조 아닙니까? 세조. 그 세조가 시행을 합니다. 뭐 토지가 부족해? 그럼 현직에게만 줘! 라고 하면서 이 직전법이라는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직 아니고요. 현직에게만 지급되고요. 게다가 수신전, 혈양전 뭐야 이거 없애! 네, 수신전, 혈양전 이거 다 폐지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풍선용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잖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한테 제대로 뽑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백성들, 농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국가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세금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백성은 지켜야 됩니다. 백성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무너질 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관리들이 농민들한테 받는 세금을 국가가 대신 받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받아가지고 국가가 관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현직 관리가 농민들한테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야, 더 많이 내! 라고 하는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직전법 체제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만 좀 바꾼 겁니다. 직전법 이후의 다른 제도가 아니라 직전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신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방법일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바로 관수관급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관수관급제다. 즉 국가가 거두어들이고 국가가 백성한테 거두어들이고 국가가 관료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 이런 시스템. 관리들의 그 부정을 막겠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예 명종 때가 되면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냥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명종 때가 되면요. 아예 이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시행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녹봉이에요. 이제까지 녹봉도 있었는데 그 녹봉의 전면 실시. 녹봉의 전면 실시. 자, 녹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쌀이나 옷감 이런 현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쌀이나 옷감이 그 당시에는 화폐 개념이었거든요. 이 녹봉의 전면 실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뭘 받아요? 돈 받잖아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바로 이 직전법,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받는 그 월급의 형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가는 수조권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역사 속에서 관료들의 수조권, 관리들이 행했던 수조권 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토지제도, 과전법에서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토지제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관리들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일한 대가로 받느냐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냈느냐에 대한 세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예전과 똑같아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의 형태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조세는요, 토지세와 관련된 것이고요. 토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죠. 자, 그 국가에 내는 방식을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과전법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과전법 했잖아요. 네, 과전법은 큰 개념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관리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방식도 들어가 있고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 방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이번엔 지금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전법이에요. 자, 이 과전법을 이렇게 냈는데 요때는 이제 1결당 최대 많이 내는 게 30두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결은 뭐냐면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1결이라면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장 있죠,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두세요. 이게 다 다르지만 기준이 다르지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학교 운동장 정도 크기에서 거기서 나오는 총 생산량의 30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두라고 하면 지금으로 본다면 쌀 2가마니, 한 가마니가 한 80kg라고 했을 때 쌀 2가마니가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를 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전법, 공양왕 때 시작된 이 과전법이 이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세종 때 바뀝니다. 세종 때 뭘로 바뀌냐면 과전법에서 공법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공법. 이 공법은 어느 왕 때냐면 바로 세종 때. 세종 때 시행된 그런 법인데 이 공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공법이란 크게 두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그 기준을 더 촘촘하게 나눈 거예요. 촘촘하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 내는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한 5억인가? 5억 이상부터는요. 세율이 똑같아요. 42%인가? 그렇게 매겨집니다. 그러면 5억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예요. 하여튼 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다 똑같이 42%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을 버는 사람과 5억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똑같은 거야. 그럼 5억 내는 사람 좀 불만 아닐까? 그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5억은 42%인데 500억도 42%야. 에이, 좀 그건 아닌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 기준을 다 촘촘히 하는 거예요. 5억, 50억, 500억, 또는 5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더 촘촘히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세율 구간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야 세금 저항, 조세 저항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더 촘촘히 나눈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 공법인데 이거를 전분 6등법과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네,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해 풍융이냐 아니냐를 또 나눠요. 이게 바로 연분, 그 해의 풍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풍흉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6, 9,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때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공정하게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선 전기까지는 여기 지금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요 라인 이전을 우리는 15세기, 요 당시를 우리는 15세기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가서 16세기, 16세기 상황이 지금 좀 달라질 거예요. 100년 지나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간에 과정법에서 공법으로 가는 모습들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공납을 한번 볼게요. 자, 공납은 여러분들 뭘 내는 거죠? 바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특산물.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특산물을 내는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토지가 많고 적고 이게 관련 없음. 그냥 집이야. 이 기준은 뭐냐면 바로 집포입니다. 집. 네. 집집마다 이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한 마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추가 특산물이야. 그럼 대추 특산물이면 각각 집마다 대추 한 마씩 내시오. 뭐 이렇게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특산물 내는 거 공납이었습니다. 다음 또 어떤 세금 제도가 있냐면 역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역은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역에는요 바로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 그 다음에 군역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역은 뭐예요? 이 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쌓기, 뭐 길내기, 뭐 이런 거 할 때 동원되는 거. 군역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예. 남들 지금 군역 지금도 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1392년 조선이 세워져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져 20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어요. 큰 전쟁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특히 군대를 가면 나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라 지키는 일 전쟁이 거의 없으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게 빗자루질하고 군대 가서 성 쌓고 군대 가서 길 내고 뭐 이거 요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흘러 가면 갈수록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포를 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너 대신 너가 나가. 이렇게 하면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런 방식, 조세, 공납, 역이 기본적인 이런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책인데, 자, 이게 이제 100년 정도 흘러요. 16세기 됩니다. 이러면서 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문란해진다는 것이죠. 자, 일단 공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의도는 좋은 의도인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이게 세금을 거둘 때는 좀 단순할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아예 16세기가 되면은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이 공법 체제에서 제일 낮은 최저세율, 최저세율을 그냥 적용을 해요. 그래야 다들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예. 물론 최저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금 속상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래야 일단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세금을 다 거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과점법 같은 경우에는 1결당 30두가 최고
금이었다면 공법에서는 1결당 20두가 최고거든요. 일단 과점법보다 공법은 세금을 좀 낮춰준 거예요. 낮춰주고 더욱더 단계를 구분한 거죠. 근데 그냥 최저세율이 뭐냐면 1결당 4두야. 그러니까 1결당 4두, 뭐 5두, 6두 뭐 요 정도로 그냥 딱 내라고 한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예. 그럼 좀 간편해지겠죠. 6954 이거 경우에서 안 따도 되니까. 그죠?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 사실은 이 공납이 문제가 많았어요. 공납이. 어차피 이 조세는 쌀로 내는 거니까 이거는 세율만 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장난치기 좀 어렵단 말인데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건데 이 특산물 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이 귤이야. 근데 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네, 이 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장원급제했어. 또는 공을 세웠어. 그러면 임금이 그 공을 세우거나 장원급제한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선물로 준다? 뭘 주는지 알아요? 귤 5알.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온 가족들 불러가지고 그 껍질 까서 그냥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먹었던 귤이야. 마트에 가서 귤이 막 굴러다니더라 그냥. 아 정말 세상 많이 변했어. 여러분들 귤 하나 깔 때 드시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이걸 걷는 게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귤나무에서 진짜 콩알만큼 귤이 열릴 때 이걸 다 세요. 다 세가지고 이걸 기필코 걷어갑니다. 아 근데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많아? 비 많고 바람 많잖아. 그럼 그 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지금이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야. 항상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한 걸 대행해준 대행업자를 등장해요. 그잖아. 요즘 막 배달도 대신해주고 막 이런 사람 막 등장하잖아요. 이때 똑같아. 왜 공납 내는 게 어려워요?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단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방납은 뭐냐면 방은 막을 방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공납을 저희들이 대신 막아드립니다. 저희들이 대신 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공납에서는요. 바로 이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들이 이 지방사또랑 결탁을 하는 겁니다. 결탁을 하면서 지방사또한테 뇌물 딱 주고요. 오로지 방납업자의 공납물만 받는 거예요. 이러면 방납업자는 원래 귤 한 상자 값이 10,000원이라면 이걸 10만 원 부르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와서 낼게. 라고 귤 한 상자를 만들어서 사또한테 내면 사또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받는다. 오로지 방납업자의 귤 상자만 받는다. 근데 방납업자의 귤 상자는 얼마다? 10만 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10만 원짜리 상자를 사는 거예요. 아, 이런 이 방납이 얼마나 이 문제겠습니까? 이 방납의 폐단이 16세기에 발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입니다. 자, 제가 이 군역의 요역화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군역의 이 요역화 현상이 점점점점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은 이 역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신 세우는 거예요. 대신 세우는 거예요. 또는 반군,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뭐를? 포를 내면 빼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여기도 역시 또 지방사또가 또 개입하는 거야. 아, 이래서 빼줄게, 좀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16세기 되면서요. 바로 이러한 수취체제의 문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 이 굵은 줄 보이시죠? 무엇?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 벌어진 거예요. 양난. 자, 여러분들 이때 양난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이러니까 집권층들도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백성들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거든. 게다가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어땠어? 자기들 먼저 도망갔잖아. 자기들이 백성들의 부모라며 보호해 주겠다며. 그런데 웬걸? 외적처럼 제일 먼저 도망가. 나쁜 것들. 또 호란은 어땠어? 뭐 지켜줄 것처럼 뭐 제조 지은의 의리와 명분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뭐야 쟤네들. 이 피지배층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배층들도 굉장히 양반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감세예요. 세금을 깎아줘서 민심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모습들, 이게 바로 1592년 양난 이후의 세금 제도의 큰 흐름입니다.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이 일반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조세입니다. 조세는 지금 16세기 최저세율로 거의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아예 그냥 명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원히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이 최저세율을. 관행이 아니라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 법이 바로 영원히 정해버리는 법. 이게 바로 인조 때 시행되었던 인조 때 시행되었던 바로 1결당 4에서 6도를 내도록 하는 바로 영정법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공납입니다.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 자, 이 공납은요, 바로 이 방납의 폐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요. 자, 대동법 어느 왕 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건 중요한 왕입니다.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였냐면요, 1결당 12도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나네. 조세보다 더 세. 이런 이 공납의 폐단, 이 방납의 폐단이 얼마나 심했냐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죠. 야, 이것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대동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이 대동법을 주관했던 관청이 있어요. 그 관청이 무엇이냐? 자, 그 관청은요, 바로 주관 관청은요, 바로 선혜청이라는 겁니다. 선혜청.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관청,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은혜. 자, 이 관청이고요. 이런 그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원익이라는 분과 이원익이라는 분은 이제 어떤 이 대동법의 어떤 그 모델을 제시했던 어떤 그런 분이고, 실제로 실행하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아, 진짜 존경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동법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분은 인생을 나는 대동법 전국 실시에 내 인생 건다예요. 이걸로 정말 모든 인생에 집중. 이분이 쓴 상소의 대부분 대동법을 실시해 주세요, 이거예요. 사직상소 대동법 시행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유언상소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동법 시행해 주세요. 이런 분. 결국 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이 김육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하신 그런 분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런 분을 좀 이제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쌀로 내는 거잖아요. 원래 특산물로 내는 건데, 왜냐면 이제 임금께서는 저 각 지역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가지고 수라상을 이제 드셨을 텐데 이제 특산물이 안 올라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진상품 따로 있지만 그건 제가 예외로 할게요. 자, 뭘로 올라오면 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임금님이 쌀만 드시나?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임금님이 드실 수 있는 무언가를 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 쌀을 가지고, 쌀은 곧 화폐나 마찬가지니까 당시에. 그러면 그 많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쌀을 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 상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바로 공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했던 상인, 바로 공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하나 더 기억하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대동법은 지금 1결당 12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는 기준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에요, 땅.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근대 세법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제도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 대동법? 조세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시 양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려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 100년 전국 시행 과정 속에서 이 김육이란 분이 정말 인생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던 상인, 그 쌀을 가지고 다 전국에 다니면서 물건들을 사왔던 상인이 바로 공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공인은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들이니까 이 공인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자급자족 형태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만들어 썼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 즉 팔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왜? 그 파는 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팔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상품을 사들이기 위해서 이런 화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가만히 있어봐. 상품, 화폐, 경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선 후기, 자, 조선 전기가 아닌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 사회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비슷한 그 모습들, 그 싹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냐면,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는, 즉 근대 자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입니다. 근데 이걸 요즘도 버젓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는 틀렸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전, 이미 조선 후기 때 우리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싹들을 내재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신들의 어떤 침략 지배의 그 자본주의를 이식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학계가 정말 다 뛰어들어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일제 식민사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대통법 시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고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자본주의 모습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역 볼게요, 역. 자, 이 대립의 폐단, 방문수포의 폐단,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 그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이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방문수포는 대략 포를 내는 게 요게 이제 대략 이렇게 보면은 1년에 요거는 이제 1년에 약 대략 한 2필 정도를 냈어요. 근데 더 걷기도 해. 예. 근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요. 와우, 대박이야. 제가 감세 정책, 일반적 감세라고 했죠. 대동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감세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은 토지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조법은 뭐 이건 당연히 감세고요.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한 필만, 옷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대박. 50% 디스카운트야, 세금을. 와, 세금을 여러분들 50% 깎아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 지금도 뭐 법인세니 소득세니고 1% 내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50%. 와. 야, 이건 정말 파격이에요, 파격. 그죠? 이걸 누가 했다? 영조가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국가가 써야 될 돈은 한정돼 있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덜 걷어. 그러면 다른 부분에 세금을 걷어서 충당을 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균역법을 1년에 한 필로 주면서 시행했던 방법. 그 방법은 뭘까?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충. 균역법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3가지 나옵니다. 자, 먼저 출발. 첫 번째가 바로 결작이라는 거예요. 결작. 자, 이 결작은 뭐냐면, 1결당 2도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뭐야? 또 토지의 세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토지 가진 사람들 요즘 이 당시에는 죽어났다. 토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속 지금 세금을 막 물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말 그대로 토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제 저 신문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신문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신문에 헤드라인. 영조 정부가 떨어뜨린 세금 폭탄. 뭐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자, 이거 뭐 지금 다 지금 토지에 지금 막 쌀로 지금 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어장세. 네, 바로 어장세. 이게 이제 고기 잡을 때. 그 다음에 염세. 이거 소금. 선박세 배 타고 나갈 때. 네. 이런 걸 또 세금을 거둡니다. 사실 이제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거 원래 면세지였어요. 세금 안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였냐면 주로 왕족들이었어요. 그 왕족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족들도 세금을 내라. 너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영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이렇게 지금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서 낼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희생하자. 백성들이 대신 이제 1년에 한 필 내면 좋잖냐? 이런 식으로. 영조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애민 사상이 참 투철하셨던 그런 분, 어장세, 염세, 선박세였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좀 이렇게 조선 후기가 되면 돈 좀 번 일부 돈 좀 번 그 분홍들이 있어요. 부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홍들. 그 분홍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예. 그 명예욕을 좀 해소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명예 갖고 싶지? 돈 좀 있네? 돈 내. 그럼 내가 명예직 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포를 내면. 어이, 좋죠. 어차피 뭐 남는 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 이제 선무군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돈을, 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균역법은 여러분 1년에 한 필 내는 거지만 양반들은 열외예요. 양반들은 원래 여기에서 면제예요. 예, 그래서 이 균역법에서도 양반들은 1년에 한 필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양란 때 보여지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영정법 1결당 4에서 6도 지금 뭘로 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쌀로 내고 있습니다. 쌀로 내고 있죠. 대동법 1결당 12도 지금 뭘로 내고 있죠? 쌀로 내고 있어요. 그죠? 균역법 물론 포를 내지만 여기 지금 결작 1결당 2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쌀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죠, 여러분들? 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세금을 지금 쌀로 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금의 광의적 개념, 넓은 개념, 조세, 공납, 역을 다 합친 개념으로 우리는 조세라는 표현을 또 써요. 여기서 이 조세,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조세는 토지세에 국한한 거지만 더 넓은 의미의 조세는 조세, 공납, 역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조세, 공납, 역이 지금 다 뭘로 내고 있는 거예요? 조세의
전세가 이제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에요. 토지에 물리는 세금.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나오네요. 아, 옛날엔 노동력 제공하고 특산물 제공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단일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균일하게 지금 쌀로 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쌀로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쌀은 건 뭐냐면 화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 세금 우리는 뭘로 내고 있죠? 화폐,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균일하게 내면 여러분들 그만큼 세금 내는 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투명해지는 거예요. 세금 체제는 투명해질수록 근대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조세의 전세와 또는 조세의 급납화, 조세, 세금을 돈으로 내는, 쌀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조세를 돈으로 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뭐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뭐 토지에 이렇게 지금 세금이 다 물리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렇게 생산량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땅에다 지금 세금을 집중 투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세금을 토지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토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지금 세금들을 다 토지에 물리는지, 다 쌀로 내는지, 자, 다음 챕터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역시 또 159이 보이고 있죠? 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조선 전기 농업입니다. 조선 전기 농업 때문요, 이 시비법이 발달해요. 야, 시비 걸지 마! 에이, 시비가 아니고요. 네. 날렸지? 네. 시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비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가 되면요, 이제 시비법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벼를 키웠을까? 그때는 벽씨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냥 벽씨를 봄에 그냥 뿌려요. 그냥 논에다가 뿌려요. 그냥. 그러면 벽씨가 알아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벼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 직접 그냥 파종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파법이다라고 합니다. 직파법.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뿌려가지고 이제 거두어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는 일반 백성들은 토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주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그 분배를 어떻게 했을까? 나누는 걸 어떻게 했을까?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다 타작을 해.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어. 그럼 그 결과물을 반반 나눕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타작할 때 그 분배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타조법이다 라고 합니다. 타조법. 타작할 때 그 조를 나눈다 해서 타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조법은 2분의 1 병작 반수 2분의 1 지대, 그 토지를 빌린 대가로 내는 것, 그래서 그 반을 내는 거예요. 2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이 타조법이 또 일반적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농서가 있는데요. 이 농서로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조선 전기에는요,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농사직설. 이거는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농서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건 어느 왕 때였냐면요, 바로 세종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문화 파트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592 양란 이후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제 아주 중요한 농법, 바로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된다는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조선 후기야. 지금 여기 우린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일반화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세금이 토지에 몰린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모내기법은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아요. 왜 장려하지 않냐면 모내기법은 여러분 뭐냐면 봄에 벽시 있잖아요. 벽시를 모판에다가 따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논에 물을 대고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직파법은 논에다가 벽시 그냥 뿌리는 거였잖아요. 이 모내기법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어야 돼. 심어야 돼. 뿌리는 게 아니야. 심는 거야. 심어야 되면 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없어. 봄 가뭄 많이 오잖아요. 봄에 가뭄 들었어. 물이 없어. 이게 심어져 안 심어져? 안 심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이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사실 이 모내기법은 이미 고려 말부터 이 기술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 장려하지 않는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이게 일반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건 그만큼 저수지 기술. 이 저수지 그 기술이 물을 가두어 두는 그런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모내기법이 가능해지. 혹시 봄에 가뭄이 오더라도 그 가둬놓은 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대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 모내기법은 먼저 이 직파법에 비해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직파법이 뿌리면 알아서 지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김매기 할 때, 김매기 뭐냐면 이제 여름에 정말 이 벼와 너무 똑같은 피, 잡초라고 볼 수 있죠. 같이 옆에서 자라요. 이 피를 뽑아줘야 나중에 이 벼에 이 벽시들이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를 안 뽑아주면 피가 영양분을 다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많이 안 열려요. 흉년 되는 흉년. 반드시 뽑아야 돼. 이걸 김맥이라 그래요. 그런데 직파법은 어떻게 해? 막 뿌린단 말이에요. 막 뿌리니까 뭐가 벼고 묘가 핀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아주 신중하게 뽑아줘야 돼요.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내기법은 어때요? 심는다 그랬죠? 줄에 쫙쫙쫙쫙쫙 맞춰가지고 줄줄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거, 그 줄 밖에 있는 건 난 피야. 뽑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5명이 아니라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동력을 절감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왜? 모내기법 했으니까 피 금방방 제거되고요. 아주 이 벽시들이 많이 열리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데 이 1명은 굉장히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광작 경영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로 광작 경영. 광작 경영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봐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 1명은 분홍이 되는 거야. 넓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분홍이 되는 거야.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에서 드디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 농사, 청동기 시대 활성화되었던 벼농사, 그때부터 출발했던 사람이 토지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오면서 드디어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 자신의 몸,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두 축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자본과 노동이야.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토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줘야 돼요. 노동자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드디어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노동자가 발생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모습들, 그 모습들의 싹을 지금 알아서 틔우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광작 경영이 되면 농민층은 분화하는 거예요.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그리고 다수의 임노동자로 분화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와우! 쌀이 돈이야 이제. 옛날엔 자급자족 먹고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쌀을 갖고 어떻게 해요?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쌀의 상품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상품화폐 경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쌀이 상품화 되니까 사람들이 오, 좋아. 나 이제 돈 벌래. 라고 해서 이 밭을 논으로 바꾸는, 논으로 갈아엎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 벌려고. 이제 조선 후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니야. 돈을 버는 거 자본주의 아니야. 옛날엔 자급자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여러분들 지대입니다. 수확한 다음에 지주와 어떻게 결과물을 나눴느냐. 자, 조선 전기 여러분 타조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선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도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바로 이 모내기법이 영향을 준 거예요. 도조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도는 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도박할 때. 도박하면서 수확물을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타조법은 여러분들 수확,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난 결과물을 가지고 2분의 1을 나눴어요. 그죠? 근데 도조법은 뭐냐면 이 소작농이 지주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전에 제가 작년에 우리가 지금 쌀 100가마를 생산해서 타조법에 의해서 지주님 50가마, 저 50가마 가져갔는데 올해는 제가 아예 농사 짓기도 전에 아예 지주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지주님께 쌀 60가마 드릴게요. 어이? 지주가 무슨 소리요? 제가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지주님 제가 60가마 챙겨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결과를 보면 이건 손해 아니에요. 60가마 좀 나는 40가마 갖는다는 얘기인데 손해 아니야. 그런데 이 소작농이 지금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계약을 하는 거야.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도박을 하면서 그 지대를 나누는 법, 도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걸 뭐라 근자감이라고 하나?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거 있죠. 바로 모내기법.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올해 200가마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주한테 60가마는 줘 140가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모내기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바로 이러한 도조법.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타조법은 여러분들 지주가 이 소작농을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작농이 열심히 일해야 결과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나누었을 때 자기가 가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도조법은 소작농이 일을 하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60가마의 계약을 했으니까 난 금방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놀던 이러다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변화지만 이건 사회적 변화줘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 타조법에서는요. 무조건 결과물이 많이 나오도록 지주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혼도 내야 돼요. 근데 혼을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뭘로? 신분제도로. 주로 지주는 양반일 거 아니에요. 양반이 내 이놈! 일찍 일어나서 일을 못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분제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도조법은 양반이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계약관계. 즉 타조법은 신분에 의해서 엮어진 관계라면 도조법은 계약에 의한 관계. 뭐야? 지금도 여러분들 회의사 다니는 사람들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나 이거 그만둘래.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사표 내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신분으로 엮어진 관계가 아니거든. 계약이거든. 나 힘들어서 안 할래. 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와서 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노동법에 걸려요. 큰일 납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신분에서 계약관계로 넘어가는 이 모습들이 조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란 무슨 소리? 이미 조선 후기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바로 이게 도조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신분제가 약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선 후기 농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상품 앞의 경제,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가집성이라든지 여러분 특히 이제 모내기법 이런 것들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색경. 이거 남학생들한테 이거 강의할 때 자꾸 이게 색경이 야직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색다른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농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바로 상품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상품 작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뭐 인삼 같은 거, 인삼이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지금 이 색경에는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농업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들 바로 이 농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상업 볼게요. 자, 조선정기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중농 억상 정책입니다. 중농 억상, 즉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거예요. 왜? 조선을 세운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이 상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상업은 기본적으로 이 군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왜? 이 장사를 하려면 약간의 좀 이게 과장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 오늘 손해 볼게. 그냥 가져가. 밑주고 판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리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뭐 거짓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건 군자의 길이 아니다. 이 상인들 하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농사지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해 라고 하면서 중농 억상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상업은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국가 주도의 국가가 허락을 해준 그런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관이 허가했다. 그래서 관어 상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어 상인의 대표적인 상인들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요. 네, 바로 대표적인 상인이 있다면 종로, 서울 한양 종로에 서 있는 지금도 종로 있잖아요. 이 종로거리가 여러분 600년 전통의 상업도시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네. 요즘은 먹거리도 많더군요, 보니까. 그죠? 네. 자, 거기에는 이제 시전 상인들이 있어요. 시전 상인들. 네, 서울에는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장시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조선 전기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바로 보부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상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상들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행위를 하는 그 사상들 있죠. 이 사상들은 그닥 발달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 전기 안 발달하니까 화폐 같은 게 여러분들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당시에 종이화폐라고 할 수 있는 저화라든지 또는 뭐 조선 통보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돼. 이런 건 유통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데 무슨 화폐가 발달해요? 굳이 뭐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조선 전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조선 후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어떤 싹들이 막 마구마구 나온다라는 거. 달라집니다. 왜? 여러분, 이 조선 후기 되면 여러분, 모내기법이 일반화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이러면서 여러분,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세금도 쌀로 걷어가. 조세 공납력. 기억하죠, 여러분들?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남는 게 있으니까. 자, 남으면 뭐 할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이 뭐예요? 상업이에요. 당연히 조선 후기 오면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너도 나도 그냥 교환하겠다고 난리예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시전 상인들이 조선 후기 왔을 때 갖고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있었으니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금난전권. 이거 뭐냐면 어지러울 난자에 어지럽게 좌판을 깔고 가게 전자예요. 어지럽게 불법으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조선 후기 오면요. 국가에서 이제 쫙쫙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종로 가면 여러분들 가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게들 앞에 포장마차에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당시는 난전이야. 예, 국가의 허락받지 않고 국가의 세금 내지 않고 장사라는 사람들 이 당시 그랬다. 이 당시 지금은 아니고요. 이 당시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원래 그 점포가 있는 종로 상인들이 와가지고 때려 이것들이 도망가 뭐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난전권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폐지시키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 왕이 누굴까요? 네, 그 왕이 누굴까요? 네, 그 왕, 요거를 폐지시키는 왕. 요게 바로 신해년에 모두 다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바로 정조의 신해년 통하도록 모두 다 통하도록 하라. 신해 통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보부상들. 보부상들은요, 더욱더 활성화되면서요, 예, 지방 장씨를 누비고 다닙니다. 자, 좋아요.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상인이 생깁니다. 조선 후기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바로 공인. 공인은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생겼다?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바로 대동법.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생겼던 이 공인들이 또 전국을 누비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 사상들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이념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 후기 사상들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상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 후기 사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지금 제가 지도에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의주 쪽입니다. 의주 쪽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우리는 만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가 개경입니다. 개성입니다. 개성 쪽에 활동하고 있는 상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송상이라고 합니다. 송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강상인이다라고 합니다. 한강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경강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동래상이다라고 합니다. 동래 그래서 내상이라고 합니다. 동래 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특히 이 경강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경강상인들을 우리는 특히 이제 배를 갖고 한강을 움직이는 상인들이잖아요.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또 선상이라 그래요. 선상. 배를 갖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요. 이런 상인들 이게 엄청난 거상들이에요. 거상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송상들은요. 이분들 특히 여러분 개성하면 뭐가 유명해요? 인삼이죠. 인삼. 그죠? 인삼 팔면서 돈 억수로 벌어요. 예. 이 사람들 그냥 중개무역까지. 중개무역 하고요. 어떻게? 송상이 지금 이렇게 중국 측. 이쪽은 지금 중국 측일 거 아니에요. 중국 측.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상, 부산. 이쪽도 일본 측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송상은요. 거점 역할을 하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억수로 벌어요. 억수로. 그래서 아예 체인망까지 열어요. 체인망까지 전국에. 막 이 체인망 이름이 뭐냐면 송방 11. 네, 송방.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열 정도로.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본주의 모습이지 뭐야. 이게 아니야 이게. 이미 우린 근대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뭐 일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걸 만들었던 거 이미 이전에 있잖아. 이미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조선전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거상들이 지금 움직이니까 당연히 또 여기에 기생하는 또 작은 단위의 상인들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인들이 있냐면 바로
객주와 여각들. 선상에서 한번 볼까요? 예, 선상에서 보면은 이런 선상들이 들어왔어. 그럼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이런 물건들을 거간해주는 객주와 여각들. 여각은 뭐예요? 여관. 딱 느낌 오잖아요. 예. 이런 데서 지금 상인들이 아주 활성화된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쌀을 갖고 물건을 교환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야.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뭔가 좀 더 필요한 교환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상평통보. 드디어 이제 화폐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뢰를 갖고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화폐, 상평통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폐가 활성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자본주의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바로 이런 거상들, 저기 나와 있는 이런 거상들, 지금 여기 쭉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전상인들, 자, 한번 볼게요. 시전상인들, 그 다음에 이제 공인들,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결해서, 그리고 이런 바로 만상, 송상, 뭐 경강상인, 내상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이다 라고 해서 도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로 도고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들을 좀 표현하도록.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네, 이들을 우리는 도고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다 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 도고의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지금에 있는 도매상인들의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모습들. 얼마나 자본주의틱한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죠? 자,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됐고, 그러니까 남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남는 걸로 교환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상들과 관어상인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공업 볼게요. 자, 수공업도 이제 변화가 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조선 수공업은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업이에요. 관영수공업. 관영. 국가가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야. 세금 낸 채는 조세 공납 역이 있다고 그랬죠. 역.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16세기에 되면 사람들이 힘드니까 포내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 16세기 되면 부역제의 해이 현상. 그러니까 역을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그냥 포내고 빠지는 거야. 이 모습이 양난 이후가 되면서 완전히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고착화가 되면서 수공업은 이제 어떻게 바뀐다? 민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영이 아니라 민영 체제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사려고 지금 막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당연히 물건을 만들 돈 버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민영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바로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들 있잖아.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들이 미리 돈을 줘. 이 수공업자들한테 미리 돈을 줘. 미리 돈을 줘가지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선대제. 이런 선대들도 시행합니다.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여러분 요즘 왜 그 유통업에서 PB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자기를 원하는 것들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팔잖아요. 유통하잖아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대제.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아예 자기들이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공장처럼 되는 거야. 분업화돼가지고. 그게 뭐냐면 바로 독립수공업. 이후에는 독립수공업. 독립수공업도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만들면 뭐가 필요하지?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당연히 광업도 발달하는 겁니다. 광업도 똑같아. 조선 전기는 관영이었어요. 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을 역을 동원해서 필요로 한 것들을 채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16세기 가면서 부역제 해이 현상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오면요, 이것도 이제 관영이 아니라 민영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우, 덕대라는 사람이 생겨요. 어디 가냐? 아, 덕대. 이게 아니라 덕대. 덕대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야. CEO야, CEO. 전문 경영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돈 많은 상인들 있잖아요. 그 돈 많은 상인들로부터 자본을 끌고 들어와. 끌고 들어와서 돈 투자를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광산 채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잖아.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사회, 농업사회에 임노동자가 있어, 없어? 없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조선이 있다고요. 모내기법을 통해서 농민층이 분화하면서 5명이 아니라 1명이 한다, 4명 떨어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임노동자가 있단 말이야. 그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이런 독점도 도매상인들, 그 거상들의 돈을 투자 받아서 경영하는 거예요. 지금 CEO 모습이잖아. 아니 여러분, 이거 자본주의적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 모습들은 그냥 설점수세제. 아예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산 설치하고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수세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활성화되니까 이것도 금지시키지만 금지한 게 어딨어? 지금 돈 벌어야지 지금. 몰래 합니다. 몰래. 잠수함처럼 몰래 숨어서 채굴. 이제 사람들이 돈에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야. 돈을 벌어야 돼. 몰래라도 돈 벌어야 돼. 양반들도 이때는 여러분 돈 벌려고 난립니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미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말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결과물들을 지금 내오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색깔 보이고 있는 거 볼까요? 지금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이런 거 자본주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상평동보, 상평동보, 이런 건 화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대제, 얼마 자본주의적이에요? 덕대, 얼마 자본주의적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모두 다 자본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도전법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변화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N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파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즘 자꾸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